8월 5일 정치부에 시작합니다.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의 당사자인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오늘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역시 가장 관심을 모았던 부분은 한동훈 검사장을 공모자로 적시할 것인가였는데 검찰 수사팀은 명확한 증거를 찾지 못해서 일단 한 검사장을 공소 사실에서 제외시켰습니다. 한동훈 검사장이 협조하지 않아서 수사가 장기화될 수밖에 없다는 게 수사팀의 설명이죠. 하지만 일단 유리한 고지를 점한 한 검사장은 앞으로 검찰 수사에 일절 대응하지 않을 거라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한 여권의 압박도 거세지고 있는데 오늘은 지도부에서 공개 사퇴 요구가 나왔습니다. 최 반장 발제 때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현장 반장과 함께하죠. 한 반장, 호우 피해 현장 다녀왔다고 들었는데요. 네. 이따 자세히 좀 얘기를 해보고요. 그나저나 한강 홍수 조절의 최후 보루라고 할 수 있는 소양강 댐이 조금 전에 수문을 개방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오후 3시 수문을 열고 초당 3,000톤의 물을 방류하고 있는데요. 네. 16시간쯤 지나면 한강 수위가 1m에서 2m쯤은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전문가가 밝혔습니다. 그래요? 소양강 댐이 이렇게 수문을 여는 건 2017년 이후 3년 만입니다. 네, 비가 그만큼 많이 왔다는 얘기가 될 거고요. 모레까지 400mm의 비가 더 온다니까요. 아무튼 피해가 없도록 좀 대책에 만전을 기해야 되겠고 정부가 어제 부동산 공급 대책을 발표했잖아요. 신반장 발제 때 저희가 자세히 짚어봤는데 오늘 부동산 관련해서 첫 번째 관계장관 회의가 열렸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정부는 어제 발표한 공공재건축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집값 담합 등 불법 거래와 투기에 대해서도 강하게 대처하겠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좋습니다. 부동산 정책 관련해서는요. 이따도 짚어볼 포인트가 많으니까요. 내려가서 본격적으로 회의 시작하죠. 갑시다. 조금 전에 강재영 반장이 3년 만에 소양강댐 수문이 열렸다는 얘기도 했는데요.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비 피해가 커지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15명이 숨지고 11명이 실종 상태죠. 이재민도 1,500명을 넘어섰습니다. 하지만 야속하게도 비는 내일도 계속될 전망이고요. 수도권 등 중부지방은 모레까지 최고 400mm가 넘는 비가 이어질 걸로 보입니다. 고 반장 발제에서 비 피해 상황 그리고 코로나 관련 소식도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네, 오늘 정세균 총리가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정 총리의 모두 발언에서 중부지방 이 집중호우 또 코로나19 사태를 모두 언급했는데요.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습니다. 자, 집중호우와 코로나19 상황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집중호우 상황입니다. 최근 며칠 사이에 집중호우로 인해 인명피해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장마가 끝날 때까지 공직자들은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현재도 지역에 따라 강한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내일도 수도권과 강원 영서 지역 등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자, 폭우가 이어지면서 피해도 늘고 있죠. 인명피해가 특히 심각합니다. 안타깝게도 현재 15명이 숨졌고요. 또 11명이 실종 상태입니다. 실종 상태인 분이 많은 건 이 비가 계속 이어지면서 수색 작업이 쉽지 않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댐에서 또 방수량이 많이 증가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색을 하고 있는 구간에 유속도 상당히 빠르고 또 물의 양이 많이 불었기 때문에 수색 기간이 워낙에 넓다 보니까 한정된 인원으로 효율적으로 수색을 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함께 근무했던 직원이고 또 임용된 지 얼마 안 된 직원입니다. 그래서 더 안타까운 마음이고 그래서 꼭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물론 수색 현장이 녹록지는 않습니다만은 하루라도 빨리 찾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네, 이재민은 계속 늘어나서 1,500명을 넘었습니다. 현재 983가구 1,587명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자, 1일 이후 현재까지 집계된 시설 피해는 모두 4,281건입니다. 사유시설이 2,126건이고요. 공공시설이 2,155건이 보고가 됐습니다. 이쪽으로 인도가 있었어요. 사람 걸어 다니게.
작을 깔아갖고 이렇게 다니게 만들어놨었는데 그게 다 유실돼 버린 거죠. 네, 8월 1일 오후부터 오늘 낮까지 주요 지역 강수량을 보시면요. 강원도 철원이 609mm, 경기도 연천이 576.5mm입니다. 자, 그리고 가평이요. 486mm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충북 충주도 430mm가 넘는 비가 내렸습니다. 자, 문제는 비가 내일도 계속된다는 겁니다. 모레까지 전국적으로 비가 내릴 것으로 보이는데요. 모레까지 예상 강수량은 수도권 등 중부지방은 100에서 200mm, 많은 곳은 400mm가 넘겠습니다. 한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던 남부지방과 강원 영동지방도 비가 내리겠습니다. 자, 오늘 밤부터 내일 낮까지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한 폭우가 내릴 가능성이 큽니다. 자, 비가 계속 이어지면서 피해도 덩달아 커지는 상황인데요. 더 이상의 피해는 없어야겠습니다. 비가 잠시 멈췄을 때 미리 대비를 조금 더 해둬야 할 것 같습니다. 자, 비 피해 상황은 들어가서 좀 더 전해드리고요. 오늘 정세균 총리가 주재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인구가 밀집한 수도권에서는 카페, 커피숍, 식당 등을 중심으로 소규모 집단 감염이 산발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실상 마스크 착용과 거리 두기만이 최고의 백신입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는 잠깐의 방심으로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회의에서는 방금 보신 것처럼 이 코로나19 대책도 논의가 됐습니다. 코로나19 상황도 다른 나라에 비해서 안정세라고는 하지만 여전히 안심할 수준은 아닙니다. 코로나19 국내 신규 환자는 33명입니다. 해외 유입이 18명이고요. 국내 지역 감염이 15명입니다. 자, 지역 감염을 구체적으로 보면 서울 5명, 인천 1명, 경기 2명, 충북 6명, 경남 1명 등입니다. 수도권이 8명으로 가장 많은데요. 수도권을 제외하고는 충북이 눈에 띕니다. 신규 확진이 6명이나 나온 건데요. 자, 우즈베키스탄 출신 외국인들이 종교 행사에 참석했다가 집단적으로 감염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자, 이들이 참석한 종교 행사는 야외에서 1부와 2부로 나뉘어서 열렸다고 하는데요. 1부에는 300여 명, 2부에는 40여 명이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방역당국은 이들이 2m 거리두기 지침을 지키지 않았고 마스크를 벗은 채 함께 음식물을 먹은 것으로 보고 참석자 모두의 신원을 파악해 진단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아직 안심할 만한 수준은 아닙니다만 자, 그래도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 선방하고 있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죠. 그런데 어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뜬금없는 음모론을 제기해서 논란입니다. 지난달 28일에 했던 인터뷰가 어제 공개된 건데요. 먼저 인터뷰를 보시죠. The figure I look at is death. And death is going up now. Okay, And it's 1,000 a day. Yeah, it's going up again. Let's look. Daily death. Take a look at some of these charts, and if you look at death, Yeah. It's started to go up here's again. one. Well, right here, the United States is lowest in numerous categories. We're lower than the world. Lower than We're the lower world? than What is that? Europe. In what? Look. In what? Take a look. Right here. Here's case death. Oh, you're doing death as a proportion of cases. I'm talking about death as a proportion of population. That's where the US is really bad. Well, Much worse than South Korea, Germany, you etc. can't. 자, 기자와 트럼프 간의 공방이 이어지는 가운데 기자가 방금 한국을 거론했는데요. 자, 트럼프가 언짢아하기 시작합니다. You can't do that. You have Why to go. can't I do that? You have to go by. You have to go by where. Look, here is the United States. You have to go by the cases. The cases. Why are not there. as a proportion of when we have population? somebody, what it says is when you have somebody that Yeah. has where there's a case. Oh, okay. The people that live Sure. from Oh. those cases. It's surely a relevant statistic to say if the US has X population and X percentage of death of that population No, versus because you South have to Korea. go by the cases. Well, look at South Korea, If- for example. 51 million population, 300 deaths. It's on You the- don't know it's- that. You think they're faking their statistics, South Korea? I An won't get advanced into country? that because I have a very good relationship Yeah. with the country. But you don't know that, and they have spikes. 자, 아무리 궁지에 몰렸다지만 이렇게 무책임한 말을 하는 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굳이 뭐 이러쿵저러쿵 할 것 없이요.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해리스 주한 미국 대사의 최근 발언으로 답을 대신 해보겠습니다. Since the outbreak of this pandemic, Korea's response serves as a model for the world to follow. The South Korean way brings to bear all the might,
brainpower, and resources of an open democracy. The United States appreciates South Korea's aggressive fight against COVID-19 and Seoul's close cooperation with Washington. 자, 코로나19 관련 이야기도 들어가서 더 해보겠습니다. 일단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내일도 폭우, 전국석 강풍 동반 비 내릴 듯. 오 반장도 얘기했지만 정말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정말 딱 할 말을 잃게 만드네요. 네, 뒤에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보고요. 집중호우 상황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조 반장, 네. 지금 비 피해 상황이 어때요? 지난 8월 1일부터 오늘 오전까지 집계된 상황인데요. 인명피해가 좀 큽니다. 이번 집중호우로 15명이 숨지고 11명이 실종된 상태입니다. 어제 하루 실종자 3명이 잇따라 숨진 채 발견이 되면서 사망자 수가 늘었습니다. 현재 부상자는 7명입니다. 비가 그치지 않으면서 이재민도 계속 늘고 있는데요. 현재까지 983세대 1,500명이 넘는 이재민이 발생을 했습니다. 시설배도 좀 큽니다. 모두 4,200건 넘게 확인이 됐습니다. 네, 지금 비 피해 상황, 지금 이제 조 반장이 얘기했지만 인명 피해도 많고요. 그리고 아까 얘기를 들으니까 경기도 연천인가요? 연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주민 대피령까지 내려져 있는 그런 상황인데, 자, 아까 제가 이제 시작할 때 강재영 반장하고 잠깐 얘기했지만요, 고 반장. 예. 오늘 오후에 그러니까 소양강 댐이 3년 만에 수문을 열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 북한간 상류에 위치해 있는 이 소양강댐이 오늘 오후 3시부터 수문을 열고 이 방류를 시작했습니다. 집중호우로 오늘 오전 홍수기 제한 수위인 이 190.3m를 넘어선 상황에서 내일도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이 수위 조절에 나선 건데요. 자, 소양강댐이 수문을 연 건 2017년 8월 25일 이후 3년여 만입니다. 현재 이 북한강 수계의 댐 대부분이 수문을 열고 물을 하류로 흘려보내는 상황에서 이 상류에 위치한 소양강 댐마저 방류가 이루어져서 이 한강 수위에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수자원공사 소양강 지사는요, 급격한 유속 증가와 수위 상승이 예상된다면서 피해가 없도록 대비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네. 자, 신 반장, 소양강 댐이 이제 방류를 시작했으니까요. 한강의 수위 자체가 많이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이 북한강을 보면요. 평화의 댐이 가장 상류에 있고 바로 그 아래가 화천댐, 소양강댐, 춘천댐, 의암댐, 천편댐, 팔당댐 이렇게 내려오게 됩니다. 북한강 수계의 댐이 거의 다 지금 방류를 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소양강댐까지 오늘 방류를 시작했으니까 한강 수위가 한동안 내려가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강 홍수통제소 관계자에 따르면 소양강댐에서 방류한 물이 한강대교까지 도달하기까지 16시간 정도가 걸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일 오전 중으로 한강의 수위가 1m에서 2m 정도 올라갈 것으로 보입니다. 네, 1m에서 2m면은 상당히 높아 보이는데 아무튼 당국에 따르면요. 예전에 이제 14번 방류한 적이 있는데 그때에 비춰 보면 1, 2m 정도 올라가는 거는 심각한 수준은 아니다. 그렇게 설명은 일단 하고 있고요. 최 반장. 자, 한강의 수위도 그렇지만은 지금 임진강의 수위도 많이 높아진 상태라면서요. 네, 그 임진강 최북단에 있는 다리가 필승교 있잖아요. 필승교 네. 수위가 사실상 오늘 역대 최고치를 넘었다고 합니다. 이 한강 홍수 통제소 이 실시간 자료에 따르면요, 이 필승교 수위가 오늘 오후 4시를 기준으로 8.68m를 기록을 했습니다. 자, 임진강류에게 내리던 비는 잠시 잦아들긴 했지만 이 필승교 수위는 오늘 계속 상승을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필승교가 최전방 남방 한계성 안쪽에 있기 때문에요. 북한 방류 상황이 맨 처음 관측되는 이제 그런 장소죠. 자, 지금 이제 비가 그쳤는데도 수위가 올라갔다는 얘기는 결국 최 반장, 북한의 방류 때문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럴 가능성이 가장 높은데요. 북한이 네. 최근 사전에 통보를 하지 않고 이 환강댐 방류를 했다라는 소식 어제 전해드렸는데 오늘 새벽에도 2차례나 이 사전 통보 없이 방류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 여상기 통일부 대변인에 따르면 오늘 새벽 2시와 6시 이후에 우리 측 임진강 수위가 갑자기 3m에서 큰 폭으로 올라 오전 7시 기준으로 5m를 유지하고 있다라고 밝혔는데요. 그러니까 이 북한의 환강댐 추가 방류 가능성을 시사한 겁니다. 네, 북한의 방류로 임진강 수위가 전체적으로 올라간 상황입니다. 임진강유역에 파주에 비룡대교가 있는데 이 비룡대교의 1시간 전진 상황을 좀 영상으로 준비해 봤습니다. 네, 영상이 이제 나올 텐데요. 자, 흙탕물이 지금 빠른 속도로 흐르고 있는데 한눈에 봐도 이제 기둥을 보면 수위가 올라간 게 눈에 보이죠. 어제 저녁까지만 해도 6.4m 정도였던 수위가 오늘은 9m를 넘어서 이 4시 기준 9.7m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주의 단계 수위인 9.5m를 이미 넘긴 상황입니다. 네.
자, 그렇고요. 아까 제가 잠깐 얘기했지만은 지금 연천군 주민 이제 대피령이 내려진 상태인데 6개 읍면 10여 개리에 대해서 지금 이제 대피령이 내려졌다고 하고요. 파주 쪽에서도 지금 일부 주민들 대피령이 내려졌다는 그런 속보가 지금 막 들어왔고, 북한 평양 대동강 유역 쪽에도요 홍수주의보가 지금 내려져 있다. 그러니까 경보가 내려졌다는 얘기가 나오던데 북한도 지금 상황이 심각한 모양이에요. 네, 뭐 그런 걸로 보입니다. 이 네. 북한이 어제 이 대동강과 이 청천강 그리고 예성강 유역에 6일과 7일 기준으로 홍수주의 경보를 발령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대동강은 뭐 잘 아시다시피 평양을 관통하고 있잖아요. 뭐 그렇기 때문에 홍수가 나면 당연히 뭐 큰 피해가 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2007년에도 대동강 일대의 폭우로 인해서 뭐 평양의 통신, 교통 등의 뭐 도시 기능 상당 부분이 마비가 된 바 있었는데, 당시 북한은 수해를 이유로 남북 정상회담을 뭐 연기하자라는 제안을 할 정도였습니다. 네. 자, 그리고 지금까지 이제 호우 피해 관련한 얘기를 했는데, 아까 이제 시작할 때 제가 이제 강재영 반장하고 얘기를 했잖아요. 지금 이제 저희가 얘기했던 이제 수해 현장, 그러니까 비 피해 현장을 강재영 반장이 직접 다녀왔어요. 그러니까 그 강재영 반장 취재 내용을 저희가 보고요. 다시 한번 좀 더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현장 브리핑의 강지영입니다. 수도권과 중부지방에 집중적으로 비가 내리면서 곳곳에서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농작물 피해, 인명 피해, 그리고 이재민까지 속출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특히나 비 피해가 컸던 지역 중 한 곳이 바로 경기 남부 지역입니다. 그 현장을 직접 가보겠습니다. 폭우로 초토화된 경기도 이천의 수해 지역. 오락가락한 날씨 탓에 복구 작업 또한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경비가 지금 들어가도 물이 빠지질 않아서 흙이 다 이제 밑으로 흘러내리니까 복구 작업이 좀 어려운 상황이죠, 지금 현재. 그래서 일단 급한 그 도로 끊긴데 배수, 나무 같은 거 걸린 것 이런 것만 우선 지금 제거를 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용인에 있는 수해 현장입니다. 순식간에 비가 차올랐다 빠지면서 이곳은 진흙투성이 정말 아수라장이 됐는데요. 하루아침에 망가진 삶의 터전에 이재민들의 마음은 막막하기만 합니다. 물이 이렇게 해서 계속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냥 순식간에 저기까지 찬 거예요. 뭘 쓰지는 못해봤다. 아직까지 여기 이렇게 물이 많이 남아있는 예. 거네요. 빠질 데가 없어요. 들어오긴 해도. 아 지금 치운 거죠. 비 온다니까 대충 지금 뭐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좀 잘 것도 없고 당장 뭐 먹고 살아야 되는데 먹을 것도 없잖아요 지금. 이렇게 수해를 입은 이재민들을 위해 지자체에서 대피시설을 마련했는데요.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주민들은 이곳에서 임시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하우스 농가들이 많아요. 그 농막에 사시는 분들이 침수돼서 오신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어떤 지원들이 좀 지금 이루어지고 있나요? 인원수에 따라서 이 텐트 지원되고요. 기본적인 뭐 치약이나 칫솔, 뭐 면도기, 담요 등등 해갖고 그 세트로 나오는 걸 일단 지원해드리고요. 식당이 배정돼갖고 아침, 점심, 저녁 제공해드리고요. 비가 계속 내리면서 갈 곳을 잃은 이재민 또한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군다나 많은 사람들이 함께 생활하는 곳이다 보니 마스크조차 벗지 못하는 데다 낯선 생활 환경을 감내해야 해서 이곳에서 생활하기란 녹록지 않습니다. 3일인가 오늘까지 생활하기가 힘들지. 좀 체계적으로 못 건졌지. 다 그냥 갑자기 그냥 앞뒤로 차니까는. 이제 가서 낮에는 뭐 스티로폴 뭐 이런 거 농기계 이런 게 다 떠내려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 주워다 놓고 있으면 찾아다 놓고 없으면 그거 하고 이제 밤엔 지내시고. 예. 그리고 이제 아침에 또 이제 밝으면 또 가. 너무 어려워요. 온전히 먹고 살 수가 없어. 재난은 예방이 최선이지만 그렇지 못할 때는 임시방편이 아닌 항구적 대책을 세우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 수해 현장을 점검하며 정세균 국무총리가 한 말입니다. 신속한 복구 작업도 중요하지만 더 이상 같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 대책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지금까지 현장 브리핑의 강정이었습니다. 복구가 빨리 돼야 되는데 걱정이네요. 지금 이제 비가 내일도 지금 계속 올 거고 모레까지 400mm 정도의 비가 올 수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비 피해 없도록 정말 추가 대책 좀 마련해야 되겠고요. 자, 그러면은 이제 코로나 얘기를 좀 넘어가 볼게요. 아까 이제 고 반장이 얘기했지만은 아까 그 충청북도 그 종교 행사에서 6명인가요? 예.
이슬람 행사죠. 예, 이슬람교 행사였고요. 아무튼 산발적인 감염이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마스크 다시 한번 이제 관계 당국이 이제 방역 당국이 강조를 했고요. 미안합니다. 자, 조반장. 근데 이 얘기를 안 할 수 없는데 트럼프 대통령 아까 왜 그런 거예요? 아까 화면으로서 보셨지만요. 그 언론 인터뷰 도중에 코로나19 재확산 심각성에 대해서 기자가 계속 공격적으로 질문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좀 궁지에 몰리자 아무런 증거도 없이 한국 통계의 정확성 문제를 걸고 넘어지면서 넌지시 음모론을 흘린 겁니다. 우리나라가 사망자 수를 숨기고 있는 것처럼 발언을 하자 인터뷰한 기자가 선진국인 한국이 통계를 날조했다는 말이냐 되묻기까지 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자세한 이야기는 하지 않겠다. 왜냐하면 나는 한국과 매우 좋은 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을 얼버무리기도 했습니다. 네, 해당 인터뷰에 대해서 미국에서도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가 비판을 했는데, 자, 신문은요, 트럼프의 주장은 허튼 소리다라고 하면서 한국의 확진자 수와 사망자 수가 낮은 것은 한국이 조기에 빠른 속도로 검사를 실시해 이 바이러스를 봉쇄하고 근절했기 때문이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자, CNN 방송 역시 트럼프 대통령의 해당 인터뷰를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사실 이 트럼프 대통령의 이 발언과 어떻게 보면 좀 관련도 있을 수 있는 관련한 뭐 소식이 하나 뭐 추가로 나온 게 있는데, 그 우리나라의 코로나19 방역 성적이라는 표현이 좀 뭐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대처 능력 이런 거죠. 능력이 성과. OECD 국가 중에서 최고를 자랑했다, 최고다라는 어떤 평가 보고서가 나와서 어디서 나온 거예요? 영국 캠브리지 대학이 펴낸 보고서라고 하는데요. 이 지속 가능 개발 보고서 2020이라는 보고서인데 이번 이 보고서가 이 OECD 회원국 중에서 이 33개국을 대상으로 조사를 한 건데, 이 중에 뭐 치사율과 여러 가지 이제 이 조건들을 따져 보니까 한국이 OECD 회원국 중에 가장 대처를 잘한 나라 1위에 뽑혔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역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언급하고는 뭐 완전히 배치가 되네요. 네, 좋습니다. 오늘 기사 제목은요, 이렇게 정리할게요. 내일도 폭우, 전국석 강풍 동반 비 내릴 뜻으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다음은 신혜원 반장의 발제를 들어보겠습니다. 어제 발표된 정부의 부동산 공급 대책을 놓고 서울시와 지자체의 반발로 혼선이 빚어지기도 했죠. 정부는 서울시도 공공 재건축에 동참하기로 했다는 점을 오늘 다시 한번 강조했고요. 민주당도 해당 지자체와 주택 공급 방안을 협의하겠다며 갈등 봉합에 나섰습니다. 전월세 전환율 인하 등 추가 부동산 대책 논의도 시작됐습니다. 신혜원 반장이 관련 내용을 자세히 정리해봤습니다. 네, 문재인 정부의 23번째 부동산 대책이 나왔습니다. 앞선 정책들이 규제 강화를 통한 수요 잡기에 중점을 뒀다면 어제 나온 8.4 대책은 공급이 메인입니다. 신규 부지 개발과 용적률 완화를 통한 공공 재건축을 통해 수도권에 13만 2천 가구를 추가로 공급하겠다는 겁니다. 자, 일단은 이 새 땅 신규 부지 이야기부터 해보겠습니다. 태릉 골프장을 주택 부지로 계획하여 1만 호의 주택을 공급하겠습니다. 4,000호 규모의 정부 과천청사, 600호 공급되는 국립외교원 유효부지에 공급되는 주택은 최대한 청년, 신혼부부에게 그 밖에 상암 DMC 미매각 부지 2,000호, 서부 면허시험장 부지 3,500호 등 주거공간으로 최대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규 택지 개발은 지자체와 주민들과의 이 사전 조율, 협조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정부의 공급 발표가 나온 지 반나절도 안 돼서 지역에서 거센 반발이 쏟아졌습니다. 절차적 정당성을 중하게 생각하는 현 정부가 과천시와 사전에 아무런 협의 없이 발표 전날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식으로 이번 정책을 결정한 것은 정말 실망스럽고 분노를 금할 수 없는 일입니다. 정부 과천청사 부지에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발상은 강남 집값을 잡기 위해 과천을 주택 공급 수단으로만 생각하는 것입니다. 네, 이 과천은요, 최근 본회의에서 존재감을 알렸던 초선 의원 이소영 의원의 지역구이기도 합니다. 자, 이 의원은 청사를 주택 공급으로 활용하는 것은 합당치 않다. 서울의 배드타운으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며 역시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서울 마포구와 노원구도 마찬가지인데요. 이 정청래 의원은 마포구청장도 나도 아무것도 몰랐다. 상암동은 이미 임대 비율이 47%인데 또 임대주택을 지어야 하냐? 디지털 미디어 시티라는 이름에 걸맞게 발전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노원의 갑을병 새 의원도 앞서 성명서를 냈죠. 우원식 의원은 이 새 의원과 노원구청장과 함께 국민의 우려를 강하게 전달했다. 유감을 표했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 앞서 언급된 과천시장과 의원들 모두 민주당 소속입니다. 다소 의아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부동산 공급 필요성에 공감한 정부 여당이 공급 TF를 뿌리고 수차례 당정회의를 거쳐서 근 한 달 만에 내놓은 공급 정책입니다. 그런데 정작 여당 의원, 단체장이 속한 지역에서는 사전 조율이 없었다는 입장을 밝힌 겁니다. 논의가 전혀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과는 좀 다르고요. 과천청사 앞에 요요지에 공원이라든가 R&D 센터라든가 이런 기업과 관련된 것들을 유치하고 싶은 과천시의 바람이 있는데 이제 주택을 공급하게 되면 그것이 어렵지 않냐. 과천시의 요구만큼은 다 담지는 못하겠지만 상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지자체 요구도 수용하겠다라면서 수습에 나섰지만 이 발표 당일에 나온 파열음은 결과적으로 시장에 혼선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통합당은 민주당판 님비 현상, 서민을 위한다더니 내 집 앞은 결사 반대하는 웃지 못할 코미디다라면서 이 비판의 날을 세웠습니다. 우리 젊은 세대들이 거주하게 될 공공주택, 우리 동네는 안 된다고 합니다. 그 당 자치단체장 누군지 한번 알아보십시오. 이 민주당의 잘못된 정책에 쏟고 이런 분들의 주장에 동조하고 이런 분들에게 계속 투표한다면은 앞으로 우리는 얼마나 더 큰 피눈물을 흘려야 될지 모릅니다. 이 공급 대책에서 신규 부지보다 더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공공 재건축 도입입니다. 이에 대해선 서울시가 찬성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혀 논란이 됐죠. 이 공공 재건축, 간단히 말해서 용적률 완화라는 인센티브를 주고 대신 늘어난 용적률의 최대 70%를 공공주택으로 기부 체납받는 방식입니다. LH나 SH 등 공공기관이 참여해서 모든 사업 과정을 관리합니다. 고밀집 배말로 인하여 증가한 용적률의 50%에서 70%를 기부 체납하도록 하여 용적률 증가에 따른 기대 수익률 기준으로 90% 이상을 환수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사업의 인허가권을 가진 서울시는 찬성하지 않는다. 민간 재건축 자체를 정상화하고 임대주택을 의무적으로 도입해 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라는 입장입니다. 민간 부분 역시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민간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정부와 계속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또 아파트 층수 제한도 입장이 갈렸는데요. 정부는 50층까지 허용하는 고밀도 재건축을, 서울시는 모든 주거용 아파트는 35층까지만 지을 수 있다라는 기존의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서울시는 공공재건축 자체를 반대하는 건 아니다라면서 한 발 물러섰고요. 국토부는 서울시와 이견이 없다. 용적률 상향에 대해선 서울시와 분명한 합의가 이루어졌다며 봉합에 나섰습니다. 다만 현장 반응이 좀 시큰둥한 게 문제입니다. 늘어나는 물량의 70%를 환수하면 재건축 단지로서는 이 사업성, 실익이 없다는 건데요. 정부는 재건축 후보군인 총 26만 가구 중에 20%, 5만 가구가 이 공공 재건축에 동참할 걸로 봤지만 현 상황에서는 물량을 채우기 쉽지 않아 보입니다. 애초에 20%라는 비율을 산정한 것도 단순 추정,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진 않았습니다. 현장과 괴리된 통계는 정부에 대한 불신만 키웁니다. 또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는 위험천만한 일이기도 합니다. 혹시 기억하시는지? 아마 이제 경실련에서 저희가 이제 주택가격 상승에 대한 통계를 냈을 때 아마 한 얘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아닙니다. 장관님께서 3년 전에 취임하실 때 하신 말씀인데요. 네, 홍남기 부총리는 오늘 제1차 부동산 관계장관 회의를 열고 공공재건축을 계획대로 추진하겠다라는 입장 분명히 했습니다. 또 공급대책의 주요 개발 예정지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과열이 우려되면 즉시 기획조사에 착수하겠다고 했습니다. 집값 담합, 부정청약, 탈루에 관한 단속도 강화할 예정입니다. 9억 원 이상 고가주택에 대한 매매, 자금 출처 의심 거래를 상시 조사하고 그 결과를 주기적으로 공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변칙 불법 거래 의심 사례는 예의 없이 전수 조사하여 끝까지 추적하고 엄정한 처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청와대 발제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부동산 공급 대책의 여당발 잡음, 9억 원 이상 매매 시 자금 출처 상시 조사입니다. 어제 이제 정부의 부동산 공급 대책이 발표됐고요. 저희가 자세히 다뤘죠. 근데 그 이후에 몇몇 지자체 또 서울시에서 반발하는 그런 입장을 내면서요. 전체적으로 이제 시장에 혼선이 빚어졌습니다. 물론 이제 서울시는 나중에 다소 또 입장을 또 수정을 했죠.
어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많은 이제 혼란이 있었는데 일단 공공 재건축 제도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이게 이제 서울시의 최종 입장이고요. 정부도 계속 조율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뭐 그런 입장인 거죠. 네, 정부가 발표한 이 공급 대책 가운데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게 이른바 이 공공참여형 고밀 재건축입니다. 수도권 13만 2천호 공급 가운데 약 5만 가구를 차지하는데요. 여기에 재정비 사업까지 포함하면 7만 가구 정도가 됩니다. 자, 이 공공 재건축은 서울의 아파트 층수 제한, 일명 이 35층 룰을 풀고 이 용적률을 최대 500%까지 늘리고 대신 이 늘어난 개발 이익의 절반 이상은 공공주택 형식의 기부 체납으로 환수를 하겠다라는 계획인데요. 그런데 서울시가 이 정부가 발표한 지 3시간 만에 브리핑을 열고 반대 입장을 밝힌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순수 주거용 아파트는 어느 지역에든 35층이 상한선이라는 거잖아요. 35층 룰이 있다는 거고 지금 이제 기부 체납하는 경우는 이제 좀 예외의 경우로 좀 판단을 한다는 건데, 근데 서울시가 이제 발표한 그러니까 반발한 입장을 들어보면은 층수 제한보다는 애초에 공공 재건축이라는 방향성에 대해서 반대했던 거 아니에요? 네, 서울시의 입장은 이겁니다. 이 민간 그러니까 재건축 조합이 이 같은 정책에 참여할지 여부가 실무적으로 봤을 때 의문이라는 겁니다. 서울시는 애초부터 찬성하지 않은 내용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럼 정부 입장에 대한 보이콧이냐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이 김성보 서울시 주택건축 본부장이 이 공공재건축으로 가는 건 방향성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찬성하긴 힘들다. 반대 입장을 여전히 고수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참여 의사를 밝힌 조합이 아직 없다라면서 마찬가지로 정책 실효성에도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겁니다. 네, 이제 처음에 반발한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서울시가 좀 입장을 바꿨는데 사실 이제 50층 재건축, 어제 발표된 부동산 공급 대책이 현실화되려면은 서울시가 해야 할 부분이 원래 많았던 거잖아요, 신 반장. 네, 그렇습니다. 용도를 변경할 권한, 그러니까 일반 주거 지역에서 준주거 지역으로 이 종을 상향시키려면 그 권한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서울시에 있습니다. 결국에는 서울시의 협조 없이는 추진이 어려운 사업이고요. 이런 와중에 서울시가 새로운 제도 자체에 좀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하면서 그럼 무력화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왔던 겁니다. 자, 그러자 국토부가 수습에 나섰죠. 용적률 상향에 대해선 서울시와 분명한 합의가 이루어졌었다라면서 재건축을 하면 자연스럽게 종 상향, 용도 변경이 이루어져서 용적률이 상향되고 50층 건축도 가능할 것이란 취지였다라고 맞섰습니다. 결국 어제 이 서울시가 또 4시간 만에 이 사업 자체를 반대하는 게 아닌데 오해의 소지를 들여서 사과한다라고 한 발 물러섰고요. 오늘 홍남기 부총리도 서울시와 이견이 없다고 재차 봉합에 나섰습니다. 서울시와 실무적으로 다른 의견이 있었던 것처럼 비춰졌으나 어제 사업 자체를 반대한 것이 아니라 공공이 아닌 민간 재건축 부분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추가적인 의견을 제시한 것이라고 하는 서울시의 추가적인 보도자료 내용과 같이 이견이라든가 혼선이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말씀드립니다. 자, 아까 이제 신 반장이 얘기했지만요. 어제 지자체의 반발도 이어졌고 또 지역 국회의원들의 좀 비판 목소리도 좀 많이 나왔잖아요. 근데 대부분 이제 민주당 의원이라는 점이 어떻게 보면은 그 정부 입장에서는 좀 부담이 되는 이제 그런 측면일 수 있는데, 그래서 이제 아까 통합당은 민주당 님비 아니냐 이런 공세를 펼치기도 하고 있는데, 고 반장, 민주당 지도부의 입장 같은 게 나온 게 있어요? 네, 일단 오늘 최고위원회가 있었는데 공개적으로 반대 의사를 밝힌 경기 과천, 서울 마포, 노원 소속의 의원들 그리고 단체장 등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없었습니다. 다만 해당 부지를 개발할 때 지역에서 원하는 요구사항도 반영하는 데 노력하겠다 이런 의견에 방점을 찍었는데요. 김태년 원내대표 이야기 직접 들어보시죠. 원활한 주택 공급을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협력이 필수적입니다. 태릉골프장 1만 호 주택 공급 관련 주변 지역의 교통대책 요구가 높습니다. 교통 인프라를 완비한 상태에서 주택 공급이 시행될 수 있도록 정기국회에서 관련 정책과 예산을 살피고 또 반영하겠습니다. 네, 최고위원회가 끝난 이후에 조정식 정책위 의장이 잠깐 이 기자들을 만났는데요. 자, 조정식 정책위 의장은 지역 주민들이 반대하는 여론을 의식할 수밖에 없는 의원들의 입장은 이해한다라고 하면서도 이 전부 다 이 공공주택을 늘려야 한다라고 하면서 내 지역은 안 된다라고 하면은 안 된다 이렇게 또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공공주택을 만들더라도 층수를 다양화하고 또 주거 여건을 좋게 해야 한다는 이런 건설적인 제안은 오케이다, 수용할 수 있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네, 이제 뭐 정청래 우원식 의원이라든지 아까 저희가 좀 들었던 뭐 지역 의원들의 입장은 그래도 난감하죠. 뭐 지도부는 이제 그렇게 또 얘기할 수 있겠지만 현장에서 또 이제 반발에 부딪혀야 하는 아마 그런 의원들의 고충은 좀 클 거라고 봅니다. 자, 조 반장, 오늘 당정 부동산 TF 회의도 있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어제 그 부동산 세법 통과와 공급대책 발표에 따라서 급하게 소집된 회의였는데요. 민주당에선 윤우덕 단장을 비롯해서 법사위와 행안위원장이 참석을 했고요. 정부에서는 기재부와 국토부 차관, 그리고 서울시에서 부시장 2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여기서도 정부의 공공 재건축은 서울시가 추진하는 재건축 방향과 일치한다는 데 방점을 찍었습니다. 또 여당 지역구 의원이 임대주택 확대에 반대한 것에 대해서도 추후 해당 지역 주민과 협의하기로 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공공이 책임지는 공공주택, 임대주택을 양질의 주택으로 하여야 한다라는 논의가 많이 있었고 이 방안을 계속 협의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이번에 발표한 공공참여형 고밀 재건축이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시범단지 발굴 등 정부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 어제 이제 오후에 국회 본회의가 열려서 부동산 관련 법들이 이제 통과가 됐잖아요. 저희가 그 얘기를 자세히 다뤘는데 어제 국회 얘기 중에 좀 못다한 얘기들 좀 이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어제 열린민주당 김진애 의원의 발언을 놓고서요. 뭐 어제도 그랬고 오늘까지도 상당히 정치권에서 많이 회자가 되더라고요. 네, 어제도 뭐 간단하게 전해드렸었는데 이 김진애 의원이 이 부동산 값이 올라도 문제가 없다. 자, 세금만 열심히 내라라고 한 발언이 문제가 된 건데요. 물론 뭐 그 발언의 앞뒤 맥락을 한번 들어봐야 할 텐데 맥락까지 같이 해서 한번 쭉 들어보시죠. 세금을 투입해서 공공임대주택을 지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종합부동산세를 열심히 거둬주셨으면 진작에 지을 수 있었을 겁니다. 바로 여러분 고가 아파트에 산들 부동값이 올라도 우리 문제 없습니다. 다만 세금만 열심히 내십시오. 그리고 불로소득이 있으면 거기에 따른 개발 이익을 환수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자, 들으셨겠지만 중간에 뭐 박수 소리도 박수 나왔어요. 나왔고 또 한편에서는 뭐 야유나 뭐 고성도 나왔었는데요. 네. 뭐 그러니까 여당 쪽에서는 화이팅하는 격려 응원이 나왔고, 자, 회의를 마치고 같은 당 이 최강욱 대표와 보시는 것처럼 뭐 주먹 하이파이브를 하는 모습도 뭐 포착이 됐습니다. 뭐 연설이 만족스러웠다, 뭐 이런 분위기였던 걸로 보입니다. 네, 지금 뭐 연설을 쭉 들어보셨지만 이 한 대목, 그러니까 부동산 값이 올라도 문제가 없다, 세금만 열심히 내라, 이 대목이 좀 정치권에서 논란을 일으킨 겁니다. 정부가 사활을 걸고 이 부동산 값, 집값을 잡기 위한 정책을 펴고 있는데 올라도 상관없다, 세금만 잘 내라라는 발언이 뭐 적절하냐라는 지적이고요. 또 이 종부세 인상 등의 이 법안은 다주택 투기를 막기 위해서 도입을 한 법안인데 이게 마치 이 세금을 더 걷기 위한 조치처럼 비춰지게 할 만한 소지가 있다는 겁니다. 본인의 추가 입장이 나온 게 있어요? 네, 오늘 이런 논란이 일자 입장문을 직접 냈습니다. 오늘 보도자료를 냈는데요. 네, 어제 해당 발언은 당시에 현장에서 야유를 하는 통합당 의원들을 향해 한 발언이다라고 하면서 이 본인 발언 중간에 뭐 여러분들은 하는 대목이 있는데 여기서 여러분은 국민이 아니라 통합당 의원을 대상으로 말한 거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이 본인 주장의 방점은 불로소득에 대한 세금으로 공공주택을 확대하자는 데 찍혀 있다,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자기 발언을 뭐 국회에서 보도하면 안 된다, 이런 주장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통합당 의원들을 겨냥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잖아요. 통합당 쪽에서 그럼 반발을 했겠는데요. 그 역시 본회의장 연설로 좀 화제가 된 윤희숙 의원이 글 하나 올렸는데요. 본회의장에서 잘 사는 사람한테 세금 많이 걷는 것이 뭐가 문제냐고 포효하신 분, 아마 그 김진애 의원을 좀 두고 얘기한 것 같은데, 아무튼 이분들이 가장 큰 박수를 받았다면서 그런 외침에 현기증이 났다, 극단적으로 선동적이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부유한 사람에게 세금을 걷어 재분배를 하는 건 지당하지만 세금은 소득으로 내고 집값이 오른다고 소득이 늘어나진 않기에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요. 집값을 올린 정부가 1주택자들에게 소득이 없으면 집 팔아 세금 내고 이사 가라는 법안이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네, 김진애 의원의 발언이 뭐 화제가 되는 경우가 참 많은데 오늘은 그 뉴요커 얘기했던 부분이 많이 이제 언론에 나오고 그러더라고요, 보도가. 네, 아침 라디오에서 역시 부동산 정책, 이 공공 고밀 재건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던 도중에 나왔던 발언인데 먼저 들어보시죠. 교통 문제는 어떻게 보세요? 이렇게 고밀도로 도심에 들어서면 주변 교통
지옥되는 거 아니야? 서울은 일단 역세권이 너무 잘 발달돼 있어요. 그렇죠. 차를 안 갖고 있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주차장이 필요 없는 거죠. 주차장을 필요 없게 만들면 사실은 많은 부분을 세이브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기 차를 안 가지고 다니게만 하면 예, 예. 그럼 우리도 이제 상당 부분 뉴요커가 되는 거죠. 사람들이 도심으로 몰려들고 역세권으로 몰려들고 살기 편한 데로 몰려드는 것 자체를 막을 수는 없다고 보시고 나는 여기 사는 대신 그럼 차는 안 가지고 다닐래 뭐 이렇게 돼야 된다는 말씀이세요? 네. 뭐 하여튼 저기 주차장이요. 주차장 때문에 도시가 망가지는 경우가 많고요. 뭐 일요일 교회뿐만이 아닙니다. 백화점, 아파트 단지 다 마찬가지니까. 네, 김진애 의원은요, 차를 안 갖고 있는 뉴욕 사람들처럼 우리도 이 메트로폴리탄 라이프를 해야 한다라고 말을 하면서 고밀주택을 짓더라도 주차장만 필요 없게 만들어도 많은 부분을 세이브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고밀 공공주택을 지을 때 주차장 부지라도 빼려면 차를 안 갖고 다니는 게 대책이 될 수 있다. 뭐 그런 얘기군요. 뉴요커하고 어떻게 연결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런 대책을 지금 김진애 의원이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청와대 발제 이렇게 정리할게요. 부동산 공급책 엇박 진화, 서울시도 공공재건축 동참으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다음은 최종혁 반장의 발제를 들어보겠습니다.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당사자인 이동재 전 채널A 기자를 오늘 재판에 넘겼습니다. 다만 또 다른 당사자로 지목된 한동훈 검사장에 대해서는요, 공모 여부에 대한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공모 여부를 공소장에 적시하지는 않았습니다. 검찰은 한 검사장이 비협조적이기 때문에 수사가 장기화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다만 한 검사장은 애초부터 공모는 없었다며 반격에 나선 상태입니다. 오늘 최 반장 발제에서 관련 내용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동재 전 기자에게 적용된 혐의는요, 강요 미수입니다. 자, 수감 중인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 코리아 대표에게 편지를 써서 이 가족에 대한 수사 가능성을 언급하며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의 비리 혐의를 제보하라라고 했는데 검찰은 이게 협박에 해당한다고 본 겁니다. 바로 이러한 부분에서 말입니다. 이철 사실 교도소에 편지로 썼거든요. 이렇게 당신 어차피 자네들이 너 다 버릴 것이고 너 그런 거 하다가 한번 걸리면 되지. 14.5년이면 너 출소하면 이것저것 합치면 8순이다. 127입니다. 가족부터 찾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검찰은 이 녹취에 등장한 또 한 사람, 이전 기자의 후배인 채널의 현직에 있는 백모 기자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그리고 또 방금 들으신 한 건 걸리면 되지라고 말을 한 한동훈 검사장에 대해 그동안 수사팀은 이전 기자와 공모한, 그러니까 공범이라고 보고 수사를 해왔었는데요. 다만 이전 기자의 공소 사실에 한 검사장의 공모 여부는 적시하지 않았습니다. 자, 추가 수사를 통해 명확히 규명한 다음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자, 그러면서도 이 수사가 늦어지고 있는 책임을 한 검사장에게 돌렸습니다. 한 검사장의 휴대전화를 압수하기는 했지만 이 본인이 비밀번호를 함구하는 등 협조를 하지 않아 수사가 길어지고 있고, 또 한 차례 조사를 했지만 조서 열람을 마치지 못해 이것마저도 마무리하지 못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일단 현재까지 수사팀이 이전 기자와 한 검사장이 공모했다고 볼 수 있는 명확한 증거는 찾지 못한 것으로 해석이 되는 대목인데요. 사실 수사팀이 이전 기자를 기소하면서 한 검사장의 공모 혐의를 포함할 거란 관측이 앞서긴 했습니다. 왜냐고요? 자, 이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10월 2일 날 수사 지휘서를 보면 검사와 기자의 공모를 뒷받침하는 여러 증거가 제시된 상황이다라고 기재하셨죠. 네. 여러 증거라고 하셨는데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증거가 녹취록입니까? 그 중에 하나겠죠. 여러 증거라고 적시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녹취록 외에 다른 증거도 보고를 받으셨냐고. 제가 일일이 수사팀의 모든 것을 보고받지는 않죠. 그러니까 여러 증거가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그것은 영장에서도 아니, 수사 지휘서에 썼잖아요, 장관께서. 여러 증거가 있다고. 녹취록에 또 뭐가 있습니까? 수사 중이기 때문에 제가 그 전부를 말씀드리는 것은 적당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장관이 수사 지휘권을 발동하면서 공모 의혹을 뒷받침하는 여러 증거들이 제시가 되어 있다라고 명시적으로 수사 지휘 문건에 적시를 했기 때문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당 의원들도 공모, 그러니까 검언 유착을 기정사실화하는 주장들을 잇따라 내놨습니다. 이동재 기자가 편지를 써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한동훈 검사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공모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이 검사 입장에서는 무슨 소리냐, 무슨 편지를 보냈다는 거냐 라고 발끈했을 것인데 그렇지 않았단 말이죠. 이런 정황들을 보면 공모 여부가 매우 의심이 된다라고 충분히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증거나 이러한 사실은 기자와 검찰 고위 공무원이 함께 공모를 했느냐와도 사실 맞닿아 있는 내용입니다. 녹취록이나 편지 이런 내용에 이런 내용들이 들어있다라고 한다면 충분하게 기자와 그 고위 공무원 검사장이 공모했다라고 볼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라고 평가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 다만 엄밀히 따져보면요, 사건은 두 가지로 나뉩니다. 자, 이동재 전 기자의 강요 미수 혐의, 그리고 한동훈 검사장과의 공모 혐의인데요. 그러니까 수사팀이 이 전 기자에 대해서는 명백한 증거를 확보해 먼저 기소를 하고 이 공모 혐의에 대해서는 순차적으로 처리를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검찰도 이걸 추가 수사하겠다라는 것이죠. 다만 이 공모 혐의에 대한 명확한 결론을 추후에도 내리지 못한다면 자, 이번 사건은 이른바 검언 유착 사건이 아니라 채널A 기자 강요 미수 사건이라고 부르는 게 더 정확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수사가 끝난 것은 아니지만 일단 수사팀이 반쪽짜리 결과를 내놓다 보니 한동훈 검사장 자신은 이전 기자와 공모한 사실이 없다. 애초에 공모한 사실 자체가 없으므로 중앙지검이 공모라고 적시 못한 것은 당연하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반격에 나섰는데요. 지금까지 진행하지 않은 MBC와 제보자 X, 이 정치인의 공작 의혹은 정치인의 이 공작 의혹과 같은 권연 유착 의혹 부분에 대해 제대로 수사를 해달라고 말입니다. 더 나아가 한 검사장 측은 한 검사장을 독직 폭행한 이 정진웅 부장검사를 수사해서 배제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자, 아울러 한 검사장은 지난달 KBS가 자신과 이전 기자와의 허위 대화 녹취록을 보도한 것과 관련해 KBS 보도본부장 등 8명을 상대로 5억 원의 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아울러 해당 보도와 관련해 일각에서 제기가 됐죠. 이성현 서울중앙지검장과 수사팀과의 연관성에 대해서도 관련이 없다면 최소한의 검찰이 설명을 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자,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검찰 전 채널A 기자 기소, 한동훈 공모 적시 안해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한동훈 검사장에 대해서는 오늘 이제 공모 혐의를 공소장에 적시하지는 못했고요. 그러니까 검찰 수사팀의 입장은 앞으로 수사를 계속하겠다. 그래서 공모 혐의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수사를 이어가겠다라는 그런 입장인 거죠. 네, 이 서울중앙지검이 이동재 전 기자를 구속 기소하고 후배인 백모 기자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다만 이 그동안 논란이 됐던 건 바로 이 소위 검언 유착 의혹이었다는 점에서 쟁점은 수사팀이 한동훈 검사장과의 공모 여부를 적시할 것이냐, 바로 이 부분이었는데요. 이 한동훈 검사장을 공범으로 적시하지는 않았습니다. 자, 수사팀은 이 한 검사장이 휴대전화 이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아서 수사가 지연되고 있고 한 차례 진행된 피의자 조사도 종료하지 못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대신 이 추가 수사를 통해서 이 공모 여부를 명확하게 규명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한 검사장 측은 공모한 사실 자체가 없기 때문에 공모라고 적시하지 못한 건 당연하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을 검언 유착이라고 부르는 것도 자제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는데요. 또 처음 해당 의혹을 보도한 MBC와 소위 제보자 X라고 불리는 이철 전 대표 측 인사와의 소위 권언 유착 의혹에 대해 제대로 수사할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고발 사건도 서울중앙지검 형사 1부에서 수사가 진행 중인데요. 한 검사장 측은 몸싸움 논란이 벌어지기도 했던 정진웅 형사 1부 부장검사를 수사에서 배제해달라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네, 자, 이동재 전 기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구속돼 있는 상태죠, 재반장. 그 입장을 추가로 낸 게 있다면서요? 네, 이전 기자 측에 이제 변호인이 입장을 냈는데요.
재판 과정에서 강요미수죄의 증거관계와 법리를 적극적으로 다툴 예정이다라고 밝혔습니다. 또 이 해당 사건은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 제압할 만큼의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는 없는 사안임이 명백하다라고도 주장을 했습니다. 이 후배 기자와 함께 기소가 됐는데 이에 대해서는 검찰이 무리한 처분을 한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고요. 이정 기자 측은 이 편지는 이정 기자가 혼자 썼고 제보자를 만날 땐 2차례 동석을 해서 별다른 말을 하지 않은 2년차 기자까지 공범으로 기소한 건 공소권 남용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이번 사건을 놓고 추미애 법무장관이 15년 만에 수사 지휘권을 발동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윤석열 검찰총장을 수사에서 배제시키는 초강수를 두기도 했는데 물론 이제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한동훈 검사장에 대해서는 수사를 이어가겠다라는 공식 입장을 내놓긴 했지만요. 어쨌든 외형적으로만 놓고 보면은 다소 수사가 미흡하다 이런 비판이 지금 많이 나오는 그런 상황인 거죠. 네, 그렇긴 하지만 수사팀 입장에서는 한 검사장이 지금 수사에 좀 비협조적이었기 때문에 좀 시간이 오래 걸린다라는 비밀번호 거고. 같은 게 아예 제공이 안 됐다 그런 네, 거죠. 제대로 된 수사를 할 수 없었다라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향후에 이 공모 여부를 명확히 규명한 다음 한 검사장을 기소를 할지 그리고 또 이정 기자의 공소장을 변경할지 여부 등을 검토할 걸로 보입니다. 다만 이 수사팀 내부에서도 한 검사장의 공모 혐의에 대해서는 좀 반대 의견을 가진 검사들이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고요. 또 검찰 수사심의위도 한 검사장에 대해서는 수사를 중단하고 기소하지 않을 것을 권고를 했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또 한 검사장과 정진웅 부장검사 간의 몸싸움까지 벌어져서 지금 정 부장검사가 감찰을 받고 있는 상황이죠. 향후 수사팀이 한 검사장에 대한 혐의를 제대로 입증해내지 못한다면 또 이를 두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수사 지휘권을 발동을 했던 추미애 장관의 입장에서도 다소 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겁니다. 뿐만 아니라 정치권, 특히 야권에서는 장관의 책임론을 역시나 제기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 내일 검찰 인사위원회가 예정이 돼 있죠. 어제 이제 조익신 반장이 관련한 얘기도 정리를 했는데 통상 인사위가 열리면은 당일 이제 인사안이 발표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일 바로 이제 고위직 인사가 날 가능성이 커 보이는 거죠. 네, 앞서 한 차례 돌연 연기가 됐더니 검찰 인사위원회가 내일 말씀하신 대로 열리는데요. 자, 이 검사장급 간부들의 승진, 전보 인사 등을 논의하는 자리입니다. 현재 검사장 공석이 11석이나 되면서 인사의 폭이 클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최대 관심은 지난 1월 인사 때처럼 추미애 장관이 윤석열 총장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이른바 소위 패싱할지 여부입니다. 또 검언 유착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지휘 라인에 대한 인사도 관심인데요. 이성윤 지검장과 또 이정현 1차장 검사, 정진웅 부장검사 모두 인사 대상으로 거론이 되고 있는데 승진 여부는 물론이고 현재 수사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변화가 생긴다면 수사에 차질이 빚어질 수도 있는 만큼 유임 여부 또한 주요 관전 포인트입니다. 검찰 인사 내용 내일 저희가 이제 확인되면요. 정치부에서 좀 자세히 다뤄보겠고요. 그저께 윤석열 검찰총장이 신임 검사들 앞에서 독재 운운하는 그런 발언을 했잖아요. 이제 정치권 파장이 커지고 있다는 얘기를 어제 저희도 짚어봤고 또 범여권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다는 얘기를 했는데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특히 한동안 잠잠했던 윤석열 총장 사퇴론도 공식적으로 제기가 됐죠. 네, 그렇습니다. 윤 총장이 신임 검사 신고식에서 독재, 전체주의 등 지금껏 공개 발언에서는 사용하지 않았던 표현을 사용한 것을 두고 본인의 의도가 무엇인지는 알 수 없지만 일각에서는 정치적인 메시지로 해석을 하면서 정부와 여권을 겨냥한 게 아니냐 이런 의심이 제기가 됐었는데요. 민주당 김종민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독재했다고 얘기한 건 아니지만 미래통합당의 공세거리를 어시스트한 것이라면서 100% 정치를 하는 것이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앞서 장관과 갈등을 겪을 당시 사퇴를 주장했던 서른 최고위원은 이번에도 윤 총장이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 요구를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민주주의가 아닌 독재 전체주의라는 주장으로 해석됩니다. 문재인 정부라는 주만 뺀 교묘한 주장입니다. 측근 한동훈 검사장을 보호해 주려다가 상급자인 추미애 법무장관과 마찰을 겪기까지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총장이 독재와 전체주의를 언급할 자격이 있는가요? 차라리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에서 물러나서 본격적인 정치의 길로 들어서는 것이 현명할 것입니다. 네, 또 민주당은 공수처 설치에도 속도를 내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어제 본회의에서 후속 법안들이 통과되면서 이제 공수처장만 임명을 하면 되는 상황인데요. 이해찬 대표는 미래통합당을 향해 8월 국회 시작 때까지 추천위원을 선임해 법적 책임을 다하길 바란다라고 요구했습니다. 현행법상 통합당에서 이 처장 추천위원 2명의 명단을 내야 하는데요.
이해찬 대표는 검언 유착을 둘러싸고 최근 검찰 내부에서 벌어졌던 상황은 공수처가 검찰개혁의 핵심이라는 걸 잘 보여주는 사례라고 말했습니다. 이 법 뒤에 숨어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고 제 식구 감싸기를 했던 과거의 검찰은 끝내야 한다라고 강조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야권에서는 공수처가 출범되면 여권이 1호 수사 대상으로 윤석열 검찰총장을 겨냥하고 있다, 이런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참, 그리고 최 반장.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기소 여부는 언제쯤 결정되는 거예요? 그게 궁금하긴 한데 사실 뭐 1년 8개월 동안 검찰이 수사를 해왔고 네. 또 뭐 사실 이 부회장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까지 청구를 했던 만큼 사실상 뭐 기소는 수순이긴 했습니다. 하지만 이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에서 불기소 권고가 나오면서 좀 검찰이 좀 난항에 빠져 있는데요. 그러니까 검찰은 이 같은 결정을 존중하면서 사법 처리를 할 수 있는 일종의 명분 쌓기에 좀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뭐 경영학이나 회계학 뭐 이런 전문가들을 통해서 뭐 의견을 청취한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자, 그러니까 심의 권고를 그대로 따르기보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좀 모아서 결론을 내리겠다는 의도로 보입니다. 자, 정치권에서는 정의당도 오늘 관련 전문가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이 부회장에 대한 기소를 촉구했습니다. 이제 검찰이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조치는 바로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기소입니다. 자고 우면할 문제도 그럴 때도 아닙니다. 범법 사실에 대한 기소를 못한다면 검찰의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정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이 부회장을 기소하는 것이 사법정의를 세우는 일이며 3년간 진행해온 적폐청산을 일단락하는 계기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렇고요. 그동안 국가를 상대로 하는 행정소송의 권한을 검찰이 갖고 있었는데 이를 법무부로 이관시키기로 했다면서요? 네, 국가를 상대로 하는 행정소송이 있는데 현재는 이 검찰총장과 일선 검찰청 검사장이 이 소송을 누가 맡을지를 결정하고 사건을 지휘하고 관련 내용을 보고받는 형식입니다. 그러니까 각 일선 검찰청 단위로 수행이 되고 있는 건데요. 검찰이 갖고 있는 권한을 법무부로 이관키로 한 겁니다. 50년 만이라고 하는데요. 자, 정확하게는 법무부가 검찰에 위임했던 행정소송 권한을 법무부로 다시 가져오는 형태입니다. 자, 12월 28일자로 시행이 된다고 하는데요. 자, 앞으로 국가를 상대로 한 행정소송은 검사장이 아니라 장관이 직접 지휘를 하고 보고를 받게 됩니다. 사실상 뭐 검찰 힘빼기 아니냐, 이런 해석도 일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공정위가요, TV조선의 일감 몰아주기 의혹에 대해서 조사에 나섰다, 이런 보도가 많이 나왔죠? 네, 사안을 좀 정리를 하자면요. TV조선이 방정호 전 TV조선 대표이사가 최대 주주로 있는 드라마 외주 제작사에 수백억 원대의 일감을 부당하게 몰아줬다는 혐의에 대해서 이 공정위가 조사에 착수를 한 겁니다. 지난달에 세금 도둑 잡아라라고 하는 시민단체의 고발에 따른 건데요. 이 공정위는 TV조선이 방송 프로그램 제작사의 하이그라운드에 300억 원대의 일감을 주는 과정에서 불법성이 있는지를 따져볼 예정입니다. 이 세금 도둑 잡아라라는 시민단체의 신고 내용을 좀 보면 이 TV조선이 외주 제작 드라마 8편 가운데 6편에 하이그라운드를 이 공동 제작사로 포함을 시켰습니다. 만일 이 과정에서 하이그라운드가 드라마 제작에 별다른 기여를 하지 않았다면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TV조선 측은 합법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였다는 입장입니다. 네, 그리고 조금 전에 들어온 속보 하나를 보니까요. 오늘 오후인데요. 오늘 오후 3시 40분쯤 벌어진 일인데, 자, 여의도 KBS 본관 앞에 공개 라디오홀 스튜디오 외벽 유리창을 40대 남성이 곡괭이로 내리쳐가지고요. 유리가 부서졌다고 하네요. 그래서 지금 현행범으로 체포 지금 됐다고 그런 얘기가 있는데, 주장은 좀 황당합니다. 지금 황당한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지금 이제 휴대전화가 25년째 도청당하고 있다, 이런 주장을 지금 하고 있다고 하고요. 지금 그 당시 스튜디오에서는 이제 황정민의 뮤직쇼라는 그 프로그램이 생방송되고 있던 중이었다는데, 보이는 라디오였기 때문에 당시 상황이 실시간 중계 됐다고 지금 하고, 그 황정민 씨가 스튜디오를 급히 떠나는 이제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아무튼 다친 사람은 없는데 생방송 중에 벌어진 일이었기 때문에 아마 많은 혼란이 좀 있었던 모양입니다. 자, 오늘 기사 제목은요,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검찰 채널A 전 기자 기소, 한동훈 공모 적시 아내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다음은 조익신 반장의 발제를 들어보겠습니다. 레바논의 수도 베이루트에서 대규모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현재까지 확인된 사망자만 100명을 넘었고요. 부상자도 4천여 명에 이릅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요, 폭탄 공격 가능성까지 제기한 상태입니다.
관련 내용을 조익신 반장이 자세히 정리해봤습니다. 거대한 폭발이 레바논의 수도 베이루트를 뒤흔들었습니다. 처음엔 일반 화재처럼 보였지만 그런데 자욱한 연기 속에 불꽃이 몇 번 튀더니 이내 굉음과 함께 버섯구름을 만들어냈습니다. كنا قاعدين بالبيت بلشنا نسمع قصات فرقاع، نحن فكرنا قلنا انه بركن على البور في شي كونتينر عم بيفرقع ومش قادرين يطفوه، ايه وشوي بلشوا طرنا. 두 차례에 걸친 폭발인 베이루트를 그대로 강타했습니다. ما لاحظت انه كان حيكون في ثاني وحده ثاني انفجار وانفجر الازاز عليه. 순식간에 전쟁터로 변한 베이루트. 건물들은 폭격을 맞은 듯 철골을 그대로 드러냈고 놀란 사람들은 피를 흘리며 거리로 뛰쳐나왔습니다. 폭발음은 160km 떨어진 지중해의 섬 키프로스까지 전달이 됐다고 합니다. 폭발 위력은 규모 4.5 수준의 지진과 맞먹었습니다. 이번 참사로 현재까지 100명이 넘게 숨지고 4,000명가량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원자 폭탄이 터진 것 같았다던 시민들의 증언. 괜한 말이 아니었습니다. 미세라운 레바논 대통령은 2주간의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레바논 당국은 베이루트 항구에 쌓여있던 질산 암모늄에서 폭발이 일어난 걸로 보고 있습니다. 농업용 비료로 쓰이는 질산 암모늄은 불에 닿으면 쉽게 폭발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서 화약 등 무기 제조의 원료로도 사용이 됩니다. 지난 2004년 북한 용천역 폭발 참사 때도 질산 암모늄이 원인으로 추정됐었습니다. 레바논 당국에 따르면 폭발 당시 질산 암모늄 2,750톤이 아무런 안전장치 없이 윤영제 창고에 방치돼 있었다고 합니다. إنه يوم حزين سيدفع المسؤولون عن هذه الكارثة الثمن. 문제는 직접적인 폭발 원인을 아직 모른다는 점입니다. 일부에서는 테러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습니다. 최근 레바논 남부에서 이스라엘과 시아파 헤즈볼라 민병대가 총격전을 벌이며 긴장이 고조되기도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번 폭발과 관련이 없다고 부인을 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외부 공격 가능성을 거론했습니다. It looks like a terrible attack. It would seem like it based on the explosion. I've met with some of our great generals and they just seemed to feel that it was. This was not a some kind of a manufacturing explosion type of event. This was seems to be, according to them, they would know better than I would, but they seem to think it was a attack. It was a bomb of some kind, yes. 그런데 미국 국방부 관계자들의 설명은 좀 다릅니다. CNN은 공격을 당한 징후는 없었다는 군 당국자들의 말을 인용해 보도를 했습니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도 우리는 레바논 정부가 사고 원인을 찾기를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도대체 장성들 누구와 대화를 나눴는지 미국 언론들도 궁금해하는 눈치입니다. 이번 참사 관련해 우리 외교부도 혹시 모를 우리 국민들의 피해를 확인했는데요. 아직까지 접수된 사항은 없다고 합니다. 현재 레바논에는 UN 평화유지 활동을 위해 파견된 동명부대원 280여 명과 국민 140여 명이 체류 중입니다. (15초의) 미학, TV 광고냐고요? 아닙니다. 영상 공유 앱 틱톡 이야기입니다. 중국에서 개발한 소셜 미디어인데요. 요즘 순환을 겪고 있습니다. 이 일이 꼬이기 시작한 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틱톡을 미국 시장에서 퇴출시키겠다고 나선 뒤부터입니다. 이유는 개인정보 유출입니다. These Chinese software companies doing business in the United States, whether it's TikTok or WeChat, there are countless more, are feeding data directly to the Chinese Communist Party. 틱톡의 모회사인 바이트댄스는 사실상 두 손을 들었습니다. 미국 내 틱톡 지분을 마이크로소프트, MS에 넘기기로 했습니다. 여기에 캐나다와 호주, 뉴질랜드의 틱톡 관련 사업도 MS가 함께 인수할 걸로 보입니다. 틱톡 가입자는 미국 내에서만
1억 3천만 명이 넘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들에게 인기가 높다고 합니다. MS 입장에선 호박이 넝쿨째 들어온 셈입니다. 제주는 틱톡이 넘고 돈은 MS가 챙기겠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가운데 여기에 숟가락을 얹은 분이 있습니다. 바로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I say it's okay, but if you do that, we're really making it possible because we're letting you operate here. So the United States Treasury would have to benefit also, not just the sellers. Without us, you can't come into the United States. 미국 정부가 틱톡을 인수할 수 있게 해줬으니 이른바 복비를 내야 한다는 겁니다. 해외 기업의 자회사를 강제로 매각하게 하면서 수수료까지 챙긴다. 사업가 출신이라 역시 생각하는 방식이 다른 듯합니다. 미국 언론들 사이에서도 초법적인 발상이란 비판이 쏟아져 나오고 있지만 말입니다. 틱톡이 MS에 넘어간다는 소식에 중국은 부글부글 끓었습니다. 황구시보는 틱톡을 포위해 사냥을 하는 건 가장 추악한 미국 드라마 가운데 하나다 이렇게 꼬집었습니다. 중국 외교부도 입장을 냈습니다. 停止将经贸问题政治化，停止滥用国家安全概念，推行歧视排他政策。 중국의 분노는 틱톡의 모회사인 바이트댄스까지 번졌습니다. 창업자의 딸이 캐나다에서 가택연금을 당하고 있죠. 미국의 압박에도 꿋꿋이 버티고 있는 화웨이와 비교가 된다는 겁니다. 매국노라는 비판까지 나왔습니다. 일부에선 틱톡을 페이스북처럼 중국에서 차단하자며 앱 삭제 운동까지 벌이고 있습니다. 공들여 쌓은 미국 사업은 MS에 내주고 중국 내에선 매국 기업으로 몰린 바이트댄스, 미국과 중국 두 나라의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 꼴이 된 듯합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베이루트 뒤엔 든 버섯구름, 트럼프 끔찍한 공격 주장. 네, 조반장 오늘 유독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자주 나오네요. 그렇네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해외에서도 많이 보는 글로벌한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뭐 왜요? 네? 왜요? 아, 예, 그렇죠. 사실이잖아요. 예, 네. 많이들 보고 있습니다. 자, 아까 그 이제 조반장은 이제 사업가라고 이제 뭐 표현을 했지만요. 역시 이제 복비, 일종의 중개 수수료 같은 단어는 역시 이제 부동산 개발업자 출신이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관련한 컨셉을 또 내놓지 않았나 싶기도 하고요. 자, 레바논 폭발 사고 상당히 이제 뭐 인명 피해도 많은데요. 조금 전에 이제 들어온 속보를 보니까요. 문재인 대통령이 SNS에 관련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제가 한 중간 부분부터요. 그냥 빠르게 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레바논 대통령에게 띄우는 그런 SNS 메시지인데 이번 사고로 희생된 분들의 명복을 빌며 사랑하는 이들을 잃고 큰 충격에 빠져 있을 유가족에게 진심 어린 애도의 뜻을 전합니다. 대통령님의 지도력 하에 피해가 조속히 복구되고 레바논 국민들이 충격과 슬픔에서 벗어나 평온을 되찾을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대한민국 대통령 문재인 이렇게 돼 있는 그 SNS 메시지인데요. 그 SNS에 메시지를 띄웠으니까 저쪽에서 이제 번역해가지고 그쪽에서 전달을 하겠죠. 현지 대사관이나 이런 식으로 아마 전달이 그렇겠죠? 서한으로 전달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좋습니다. 자, 아까 이제 영상으로만 봐도요, 그 레바논 폭발 충격이 대단했다는 것을 뭐 절로 알 수 있는데 당시 긴박했던 상황이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계속 올라오고 있다면서요. 네, 이 폭발 당시의 모습을 보여주는 뭐 여러 영상들이 소셜 미디어에 올라오고 있는데요. 특히 이 아비규환의 상황에서도 아이들을 먼저 보호하려는 어른들의 모습이 사람들의 마음을 울리고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건요, 청소기를 돌리고 있는 여성의 모습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폭발이 일어나자마자 잠시의 머뭇거림도 없이 아이를 들쳐안고 몸을 피하는 장면이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영상에서는요, 아이와 함께 있던 한 남성도 폭발과 함께 집안으로 연기가 들이닥치자 또 마찬가지로 아이를 끌어안고 책상 밑으로 이렇게 몸을 숨기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뭐 긴박한 순간에서도 침착함을 잃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아직은 이제 명확한 증거는 뭐 없는 것 같은데 일단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외부 공격서를 제기한 상태잖아요. 이번에 폭발한 질산 암모늄이 과거 테러 공격 때 사용된 적은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1995년에 미국 오클라호마 연방 건물 폭파 사건 많이들 기억을 하실 텐데 당시에도 네. 당시에도 2.5톤의 질산 암모늄이 사용이 됐습니다. 2002년 인도네시아 발리 폭탄 테러 당시에도 질산 암모늄 폭탄이 사용됐던 것으로 알려졌죠. 자, 질산 암모늄 1kg은 강력 폭약인 TNT 0.42kg과 맞먹는 폭발력을 갖고 있다고 하는데요. 레바논 정부의 발표대로 베이루트 항구에
2,750톤의 질산 암모늄이 있었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TNT 1,155톤에 해당하는 폭발물이 터진 셈이라고 합니다. 초소형 핵탄두와 맞먹는 위력이라고 하는데 1960년대 초에 미국에서 생산됐던 초소형 핵탄두가 이 TNT 10톤에서 1,000톤의 폭발력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핵탄두와 맞먹는 위력이라고요? 대단하네요. 네, 자 국내 소식 좀 짚어보겠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박원순 전 시장의 성희롱 의혹에 대해서요 본격적으로 조사에 착수했다고요? 네, 직권조사를 하기로 결정한 인권위원회가 오늘 직권조사단 구성을 완료했고요. 조사 작업에 본격적으로 착수했습니다. 조사단은 인권위 차별시정국 소속으로 설치가 됐는데 강문민서 인권위 차별시정국장이 조사단 단장을 맡았습니다. 인권위 관계자는 직권조사 대상 가운데 시간 싸움이 필요한 사안도 있고 전반적으로 살펴봐야 하는 사안도 있다면서 직권조사 기간은 별도로 정해두지 않았지만 최대한 조속히 진행하려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경찰 수사도 진행 중이잖아요. 참고인 조사를 어느 정도 이제 마쳤다는 게 경찰의 설명인데 피의자 진술과 엇갈리는 부분이 꽤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경찰은 서울시청 관계자 20명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를 진행을 했는데요. 피해자와 참고인의 진술이 서로 다른 부분이 좀 있어서 대질 조사와 거짓말 탐지기 사용을 고려하고 있다고 합니다. 대질 조사는 양측의 동의가 있어야만 진행할 수 있는데요. 현재 피해자 측과 일부 참고인들은 대질조사 수용 의사를 보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질조사는 피해자의 정신 상태에 대한 전문가들의 판단이 내려지면 진행될 걸로 보입니다. 거짓말 탐지기의 경우 참고인을 대상으로 동의를 얻어 진행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고 최숙현 선수 사건의 핵심 피의자 중 한 명이죠. 장모 선수에 대한 구속 여부가 오늘 결정이 된다면서요? 네, 경주시청 철인 3종팀 주장을 맡았던 네. 인물이죠. 이 장모 씨가 오늘 이 대구지방법원에 출석을 해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았습니다. 구속 여부는 오늘 밤 늦게 결정될 걸로 보이는데요. 장 씨는 고 최숙현 선수를 포함해 경주시청 이 철인 3종팀 전현직 선수 10여 명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후배 남자 선수를 시켜서 이 둔기로 여자 선수를 때리게 하는 등 특수폭행을 교사했다는 혐의도 제기가 된 상태인데요. 장 씨는 최숙현 선수와 관련된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전범기업의 국내 자산 매각과 관련된 일본의 보복 조치 운운이라든지 이런 얘기도 제가 짚어봤는데 일본 정부가 약 40개 정도의 대항 조치를 마련해놨다. 이렇게 주장하는 일본 언론 보도가 나왔죠? 네, 마이니치 신문 보도입니다. 일본 외무성과 재무성, 경제산업성이 지난해부터 40개 정도의 대항 조치, 그러니까 보복 조치를 마련해서 총리 관저를 중심으로 검토를 해왔다는 내용인데요. 검토안에는 관세 인상과 송금 정지 등과 함께 일본 기업에 발생한 손해의 책임을 물어 한국 정부에 배상을 요구하는 방안도 조율하고 있다고 합니다. 앞서 지난 4월 이 산케이 신문은 일본 정부가 일본제철 자산 매각에 대비해 이 한국 측 자산 압류와 한국산 제품 관세 인상 등 두 자릿수 보복 옵션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조 반장, 정경두 국방장관이요. 오늘 극초음속 미사일을 개발하고 있다. 이런 사실을 공개적으로 밝혔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정경두 국방장관이 극초음속 미사일과 스텔스 무인기 등 첨단 무기 개발을 서두르겠다고 밝혔습니다. 정 장관은 오늘 대전 국방과학연구소 창설 50주년 기념식에 참석을 했는데요. 이 자리에서 축사를 통해 우리 군은 정밀유도 조종기능을 갖춘 유도무기, 장사정 및 극초음속 미사일, 고위력 탄두, 한국형 위성화법 체계 등의 기술 개발을 가속해서 미사일 전력을 더욱 고도화시켜 나갈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한국군이 극초음속 미사일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는 사실을 밝힌 건 이번이 공개적으로 밝힌 건 처음입니다. 미국과 중국, 일본 등 한반도 주변국이 차세대 무기로 극초음속 미사일을 개발하고 있는 상황을 좀 고려한 반응으로 풀이가 됩니다. 네, 그리고 오늘부터 국내 탐정 영업이 허용이 됐죠. 탐정 사무소 개업이 공식적으로 이제 허용이 됐는데 시간이 있으면 얘기 좀 해볼 만한데 다음에 할게요. 다음에 합시다. 예, 알겠습니다. 네, 관심 많잖아요, 고반장. 예, 그렇죠. 예. 네, 자 좋습니다. 오늘 기사 제목은요 이렇게 정리할게요. 베이루트 뒤흔든 버섯구름, 트럼프 끔찍한 공격 주장으로 제목을 잡았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고른 한 컷은 민법 자녀징계권 62년 만의 삭제입니다. 최근 발생한 아동학대 사건들에서 가해 부모들이 가장 많이 한 말이죠. 말을 안 들어서 훈육 차원에서 때렸다. 하지만 부모로서 매를 들을 수 있는 권리, 이제는 주장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법무부가 민법 제915조에 명시된 자녀징계권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국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62년 만에 폐지가 되는 거죠.
이런 세월만큼 시대도 많이 변했습니다. 과거엔 용인됐을지 몰라도 이제는 아닙니다. 맞아도 되는 사람은 없고 작은 체벌도 학대가 될 수 있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아동 체벌에 대한 인식이 전환됐으면 합니다. 오늘 정치부에는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오후 5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자, 뭐 오늘도 속보가 더 많이 들어왔네요. 탐정 관심 있어요? 예, 좋아합니다. 좋아요. 셜록 많이 봤어요?